예, 안녕하세요. 예, 올해 시험을 잘 치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GS 1기, 2기, 3기 모의고사 거쳐서 실전 모의사까지 잘 따라와 준 여러분들께 정말 존경에 마지 않고요. 그리고 시험장까지 또 건강 잘 관리하면서 시험장까지만 무사히 잘 다녀와서 답안지 작성이라 하고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칭찬을 듬뿍 드리고 싶어요. 올해 시험을 잘 보셨으면 시험을 내가 좀 어느 정도 반 이상은 내가 좀 확신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부정타지 않도록 이제 조용히 잘 이제 기간을 잘 넘기시고 올해 좀 내가 어느 과목은 좀 미흡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이제 올해를 참고해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차근차근 또 다시 시작하시는 그런 마음다짐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기운 내시고 이제 오늘 이제 인사노무관리론 이제 1번 해설 강의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임금 관리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물음 1, 임금 수준 관리, 임금 체계 관리, 임금 형태 관리, 이렇게 해서 임금 관리와 관련된 우리 인사노무 교재에 있는 문제가 통으로 출제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25점밖에 안 돼요. 50점짜리가 아니에요. 25점이에요. 자, 25 빼기 5. 4페이지는 써야 된단 말이에요. 4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4페이지만 가지고도 모자라죠.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딱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매달려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 각종 지식과 임금 체계 관리, 임금 수준 관리, 임금 형태 관리와 관련된 지식들을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25분 안에 쓸 수 있는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2번 문제를 보시면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만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퇴직연금제도 중에서도 DB형, DC형, IRP 그래서 개념과 특성만 쓰는 거예요. 또 이게 또 25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의, 특징, 장단점, 그리고 도식화 쭉쭉 들어가줘야 되겠다. IRP 여기서 또 헷갈리시면 개인 퇴직연금 계좌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어느 교재를 보더라도 개념적인 부분, 개념 및 의, 개념 및 특징 이렇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개념 및 특성, 이렇게 나눠서 쓰셔도 좋고 이런 여기 이제 도식화가 없어요. IRP는 도식화가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나눠서 여기 5장 여기 5페이지,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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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페이지, 3페이지. 어쨌든 이렇게 쓰셔도 좋긴 한데, 어쨌든 꽉꽉 총 토탈해서 8페이지 내지는 9페이지 정도는 쓰시고 나오셔야 되는 문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설 답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물음 1 해서, 자, 인트로 임금이란 종업원이 조직에 제공한 노동에 대한 금전적 대가이자 직접적 보상으로 임금에 대한 중요성, 잠깐 이제 2줄, 3줄 나열해 주시고, 자, 임금 수준 관리란 대외적 공정성을 갖는 범위 내에서 임금 수준 총액을 결정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학설 견해가 나와 있는데 학설 견해 쓰셔도 좋지만 쓰시면 답안지가 빛나긴 하겠죠. 근데 안 쓰셔도 이제 점수는 나와요. 점수는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보시면 이제 임금 수준 관리에서 아주 거의 상징적인 그림. 예. 임금 수준의 허용 범위, 임금의 상한선, 하한선, 기업의 지불 능력, 밑에는 최저 생계비, 최저 임금, 그리고 가운데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 이렇게 이제 영향을 주는 변수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쭉쭉쭉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상한선, 땡땡, 기업의 지불 능력 되어 있고, 기업의 지불 능력이란 노사가 생산 활동으로 창출한 부가가치 중에서 종업원에게 임금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산성 기준과 수익성 기준이 있고 생산성 기준에는 물적 생산성 기준과 부가가치 생산성 기준이 있으며 수익성 기준에는 손익분기점과 원가 구성 분석이 있다. 이제 여러분 혹시 이제 각각이 물적 생산성에 대한 개념, 부가가치 생산성에 대한 개념 이런 거 서술해 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어쨌든 쓰면 좋습니다. 쓰면 좋은데 문제
문제는 시간이 제약되어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이 시간이 제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된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한 다 다 모든 걸 쏟아붓고 오려고 나온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한선에는 생계비와 최저임금이 있고요. 생계비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노동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근로자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고 여기는 실태 생계비, 이론 생계비가 있죠. 최저임금제도 개념 설명해 주시고 나오셔야 되고 자 임금 체계 관리 보겠습니다. 임금의 배분 기준이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임금의 구성 항목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종업원의 임금을 그 결정하는 기준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 임금 체계 관리이고요. 자 이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냐면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해서 그것을 각각이 3가지 이렇게 도표를 그려서 제가 이거 정리해 두라고 말씀드렸죠. 개념, 전제 조건, 장단점. 꼭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좋다. 뭐 이제 단권화에 대한 어떤 부분도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까지 크게 통으로 나올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이번에 잘 응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이제 어떤 이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연공급은 개인의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한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임금 체계 유형이고 전제 조건에 뭐가 있어요? 숙련 상승 가설, 생계비 보장설 또는 그리고 하나 더 국내에는 평가 시스템이 미비하다 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게 3가지 정도. 뭐 3가지 정도, 뭐 2가지 견해, 어쨌든 쓰고 나왔다는 것이 중요해. 쓰고 나왔다는 것이 누락되는 것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장점, 단점 보겠습니다. 장점에는 동양적인 조직 풍토에서 적용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사내 질서 확립과 사기 유지,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를 하지만 단점에는 제일 이제 두려운 것이 뭐냐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체계, 그러니까 공정성에서 좀 이제 동떨어지기 때문에 핵심 이제 우수 인재가 다른 기업으로 떠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자, 직무급의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내 존재하는 직무를 평가해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로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 지급되는 원칙으로 가장 합리적인 임금 체계다. 여기서 이제 가장 합리적이라는 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찬사를 받고 있는 임금 체계 유형이에요. 자, 전제 조건을 보시면 등장 배경 혹시 쓰신 분 있을까요? 등장 배경? 임금과 생산성과 임금 간의 괴리. 연공급이 기존의 연공급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노동자의 종업원의 기여도 공헌도는 이렇게 나타나서 갭이 나타나는 이제부터 갭이 슬슬 이제 인건비 지급이 부담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제 이때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 우수인재 유출 등의 문제점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직무급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전제 조건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문제를 제가 모의고사 또는 실전 모의고사 때 출제를 했을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누락하는 게 횡단적 노동시장 형성이에요. 이 중에서 횡단적 노동시장은 정말 이제 직무급과 이 횡단적 노동시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말이죠. 미국은 A 기업에서 말이죠. 요렇게 A 기업의 조직도가 이렇게 돼 있고 B 기업의 조직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아주 그냥 유쾌한 영화를 하나 봤는데 어떤 이제 여자 PD인데 그 여자 배우가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 기억엔 안 나는데 PD인데 PD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잘렸어요. 근데 이 여자 PD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딱 이제 내가 영화를 보니까 그게 부족해. 조직 정치. 이 조직 정치라는 게 사실 내가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면
나도 사실 조직 정치가 그렇게 능수능란한 편이 아니어서 많이 손해를 보거든요. 근데 이 조직 정치라는 것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은 그걸로 능력도 없는데 실력도 없는데 잘 버텨나가요. 근데 여기 영화에 이제 나온 이제 여성 PD도 그다지 그렇게 사람과의 사회생활에서 어떤 이제 조직 정치, 그러니까 할 말 다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렸더니 이 사람이 뭐 이제 우리나라처럼 예전에 저도 그랬지만 회사에서 이제 퇴직을 했을 때 당장 이제 먹고 살 게 바로 이제 핸드폰 비용이 바로 다음 달에 나오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라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새벽에 신문 돌리는 거 그런 거 알바도 하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기에 갔다가 막 제 이력서를 내는데 여러 군데 방송사에 대해서 결국 이제 다른 타 방송사 PD 업무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직무 중심주의예요. 직무 중심주의. 아셨죠? 네, 그리고 이런 이제 노동시장 여건. 이런 노동시장 여건이 바로 이제 횡단적 노동시장이다. 라거든요. 직무급 하면은 그 전제 조건의 횡단적 노동시장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쓰고 나오셨는데 정말 마음이 정말 제가 많이 두근두근거리고요. 자, 전제 조건의 첫 번째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 직무가 표준화되어 있어서 직무가 표준화. 업무 분장 규정이 잘 되어 있어서 직무 기술서 이런 걸 만들기가 용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무 중심주의 인사관리, 직무 중심주의 합리적인 노사 문화가 그걸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횡단적 노동시장 형성 다 기술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직무급의 설계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제가 지금 여기 도식화 테이블에는 직무급의 도입 절차는 제가 작성을 안 했지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강조했잖아요. 자, 이제 직무급의 도입은 이제 직무급의 설계에 있어서 직무 분석을 하고 직무 평가를 한 다음에 급여 등급을 결정을 해서 임금 제도화 도입시킨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고 임창희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평이하게 기술을 해놨고요. 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점수법에 나온 절차를 활용해서 평가 요소의 선정, 그 다음에 평가 요소별 가중치의 설정, 그 다음에 점수 부여, 그 다음에 임금 결정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셔도 좋은데 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쭉 써줘야 되겠죠. 쭉쭉쭉.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쭉쭉쭉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권석근 교수님이 그 어려운 거 주요 직무의 선정과 시장 임금률 조사, 이제 임금 등급의 결정, 그 다음에 현실적인 임금 조정 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대부분 수험생들이 많이 누락을 하기 때문에 절차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주시면 충분히 또 고득점을 또 비전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직무급의 장점에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서 유발되는 공정한 임금 격차 이제 쭉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 뭐 임금 배분의 공정성, 합리적인 인사 관리 좋습니다. 단점에는 절차가 복잡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직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같은 폐쇄적인 노동시장에서는 도입이 어렵다. 또 노사 문화 상태에서 이런 이제 우리가 연공 중심의 노사 문화 상태에서는 또 도입이 어렵다. 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됐죠. 자, 직능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능급은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임금액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현재 능력뿐만 아니라 잠재된 능력까지도 측정하는 것이다 하고 그림 하나 그려주시면 참 좋죠. 자,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을 보시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직능 자격 제도하고 종업원의 능력 측정, 그 다음에 등급 결정, 그 다음에 직능의 합리적인 분류 기준 뭐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두 가지 전제 조건. 장점에는 자, 능력주의 인사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단점에는 초과된 능력이 바로 성과로 연계되는 것이 아닌데 성과가 날 때까지 기업이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은 투자를 감당해야 된다는 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임금 형태 관리를 보시면 임금 형태 관리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계산 및 지불 방법, 계산 방법, 지불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그 밑에 도표를 보시면 정말 이 도표 그리고 나오신 분 있으실까? 이 도표 그리면 진짜 내 생각엔 60점 이상 정말 충분히 맞습니다. 이 도표 그리면요. 제가 득표수까지 진짜 제가 사실 이제 내가 이런 게 제가 이제 시험 보기 전날 이제 언제지? GS 3기 모의고사 3주차 때인가? 제가 그때가 언제야? 6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6월
말쯤 되었대.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나 진짜 내가 진짜 꿈을 꿨는데, 막 제가 수험생이 돼가지고 막 답안지를 쓰는 거예요. 답안지를 쓰는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학원의 강사님들은 시험 기간 전에 되면 저처럼 이제 꿈을 꾸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문제를 막 보려고 그 와중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나. 그런데 제가 막 쓰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성과급 제도의 체계였어요. 네, 이 성과급 제도의 체계가 과거에 우리 노무사 시험에 그렇게 많이 이제 출제 빈도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이번에는 뭐 출제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그런 꿈을 꿨나 봐요. 어쨌든 간에 이런 도표 그려주면 참 좋죠. 그다음에 개인 성과급, 이걸 도표를 기준으로 목차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개인 성과급 기준으로 해서 생산량 기준, 시간 기준 이렇게 나누어서 쓰시고 메리트 제도, 연봉제 뭐 이런 것까지 굳이 뭐 쓰려면 써도 좋지만 뭐 시간도 없는데 말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생산량 기준, 시간 기준에 의한 각각의 이제 테일러식 복륜 성과급, 메릭식 복륜 성과급 이런 거 작성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이고, 테일러식 복륜 성과급 작성해 주실 때 도표, 그래프 그리셔서 표시를 해주면 좋습니다. 자, 시간 기준으로 내려오세요. 자, 표준 시간급, 할증 시간급 이렇게 있고요. 할시로간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할시식 할증급 내려오시면 표준 작업 시간에 대한 전략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할증급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비도식은 4분의 3, 75%, 로한식은 실제 작업 시간의 전략 부분을 작업 능률의 역수에 곱한 것으로 할증급을 지급한 것이고, 간트는 표준 작업 시내 과업을 완수한 경우에 시간급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서 나온 건 4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거 말씀드렸고, 도표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집단 성과급에는 개인 쉐어링과 프로핏 쉐어링이고 간단하게 개념 설명만 해주셔도 되는데, 내 생각, 이 문제는 정말 개념과 도표, 특성, 이런 것만 쓰셔도 그냥 충분히 그냥 답안지가 쭉쭉쭉 넘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DB형, DC형, IRP형 개념과 특징. 퇴직연금제는 퇴직 일시금을 연금화 시킨 것이고, 그 퇴직 일시금의 어떤 이제 지급이 불능한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우리 현행법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죠. 확정급여형은 종업원이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정해지고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할 금액을 노사 합의로 정해서 나중에 미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유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 그리시고 나오셨을까요? 예, 제가 이렇게 있고, 자,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어요. 왜? 퇴직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3개월간의 평균 임금에 대한 근속연수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이보다 좀 부족분이다, 회사가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너무 초과돼서 적립을 했어요. 그 사용자에게 귀속이 되죠. 요런 거 이제 그림 그려주시고 오시면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합한 상황 조건을 보시면 장기 근속자, 대기업 종사자, 모험 선호 성향이 낮은 직원, 임금 인상률이 투자 수익률을 상회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DB형이 적합하고, 장점은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이 도산했을 때는 적립된 것까지만 보장이 된다는 점.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종업원의 이름으로 적립하는 부담금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고 그 종업원이 자기 책임하에 운용하는 거예요. 적합한 상황 조건은 젊은층, 연봉제, 중소기업 종사자, 단기 근속자. 그래프는 제가 이건 특이하게 제가 이제 주가의 영향을, 투자의 영향률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어때, 종업원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이보다 만약에 부족하다 했을 경우에 이제 부족한 것만큼 이거는 뭐 이제 근로자 책임, 종업원 책임이고, 초과된 부분 역시도 근로자에게, 종업원에게 기속된다는 거.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좋죠. 장점, 단점 보겠습니다. 이 장점은 금융기관의 자금 운용 수익에 따라서 종업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장점이 있고, 그러나 투자 결과에 따라 또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개인퇴직연금 계좌는
DC형과 유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운용하며 자기 부담금을 추가해서 적립할 수 있는 제도로 개인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기존의 종업원에서 확대돼서 자영업자도 포함해서 가입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영업자, 이제 학원 강사들, 저처럼 학원 강사들에서 내가 벌어들인 학원 강의료를 모아서 그 중에 얼마의 일부를 내가 은행에 가서 IRP 계좌를 트는 거예요. 개설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IRP 계좌다. 이렇게 자영업자도 포함해서 가입할 수 있다는 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참가형 성과 배분 제도는 집단 보너스 제도의 경영 참가를 결부한 것으로, 자, 1번 참가형 성과 배분 제도의 의의와 특성을 설명하시오. 참가형 성과 배분 제도에서 여러분 이제 참가형 경영 참가제도 이런 거 배울 때 의성제, 성과 참가형 이런 거 이제 성과 참가형 뭐 이런 거 배울 때 우리 제가 프로핏 쉐어링, 개인 쉐어링 이런 거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그런 주중에서 여러분들이 뽑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의의와 특성 이렇게 있고, 개인 쉐어링에는 뭐가 있어요? 저기 럭커 플랜, 스켈론 플랜, 인프로시에 플랜, 프렌치 시스템. 프렌치 시스템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우리 이제 카페에서 많이 설왕설래하고 있는 프로피셔링도 해당이 되는 것이냐. 그래서 혹자는 여기서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제 프로피셔링이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제 인사노무 관리의 사실 기원은 미국 아닌가요? 미국? 예,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떠오른 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뭐 그거 내가 논점에서 내가 논탈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기다리시면 되고,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부분 점수라도 가져가시는 것이고, 여러분들 뭐 이제 너무 낙담하지, 뭐 낙담까지 할 만한 그런 건 계제는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참가형 성과 배분 제도 세 가지 유형을 각각 비교 설명하죠. 잘 쓰여진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참가형 성과 배분 제도는 이거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했죠. 프로핏, 쉐어즈, 매출 빼기 비용 했고, 여기 이익치. 편의사 학자들이 이렇게 기준을 삼았다라는 거, 수익치, 비용은 업적치, 비용을 얼마나 줄였느냐 이런 걸 할 때 업적으로 보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따라서 참가형 성과 배분 제도의 개념을 자 이렇게 나눠서 수익치, 업적치와 수익치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 보상의 형태이다. 개념 설명이 뭐 이름은 아주 산뜻합니다. 특성, 장단점 간단하게 나열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스켈론 플랜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스켈론 플랜. 스켈론에 의해서 고안된 스켈론 플랜은 노사 협력에 의한, 그래서 참여형이라고 하는 거죠. 생산성 향상에 대한 대가를 매출액 기준으로 지불하는 방식의 성과 배분 모형입니다. 사실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맞아요. 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원가 절감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하긴 하죠, 사실은. 네. 자, 성과 배분 기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공개적 집단 제한 제도를 확립하고, 종업원의 건설적 제한이 생산위원회, 건설적 제한이 과연 이게 맞느냐, 우리 생산 시스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생산위원회, 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하냐 부적격하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위원회 등의 집단 협의체를 통해서 매출액과 인건비 감축 정도로 이제 배분 기준이 된다. 성과 배분 방식은 단위 기간마다 계산되는 시장 판매 가치 SVOP와 해서 표준 노무 비율을 결정을 하고, SVOP 대비 표준 노무 비율과 비교해서 그 전략분 중에서 25%는 사내 유보분, 나머지 75%에 대해서 3대1로 노사 간에 3대1로 나눠 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스켈론 플랜의 장점은 종업원의 여기 스켈론 플랜은 이제 이쪽에 있죠, 이쪽에. 그래서 거의 이제 월마다 이제 상여금의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강해요. 이제 종업원의 공헌과 상여금의 연결고리가 강해서 이제 동기부여 효과가 강하지만, 스켈론 플랜 하에서는 오로지 노무비 전략분에 추중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품의 질 향상에 관심이 있는 경영자라면 조금 이제 지양해야 한다. 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럭커 플랜은
미국의 경제학자 러커에 의해서 고안되었고 노사 협력에 의한 생산성 향상에 대한 대가를 부가가치의 평균 초과 규모로 지불하는 방식의 성과 배분 모형으로 이거 역시 노사 협동 산물로 이제 부가가치 또 부가가치에 의한 인건비 절감은 이걸 노사 협동의 산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성과 배분 기준은 러커 표준. 그러니까 이제 노사 협동에 의한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절감분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고 성과 배분 방식은 러커 표준 부가가치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임금 상수라고 하고 더 많은 초과된 부가가치를 노사 협동 산물로 보고 그 다음에 25% 내지 30%의 사내 유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노사 간의 1대1로 배분한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장점은 기업이 달성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품질 문제까지 해소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가가치 계산이 그렇게 쉽지 않다. 복잡하다. 계산이 복잡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프로시어 플랜 보겠습니다. 표준 노동시간과 실제 노동시간을 비교해서 전략된 노동시간을 각각 50대 50으로 배분하는 제도로 특징은 산업공학 기법을 사용했다는 점, 정확한 조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그 보너스 산정 방식이 그렇게 쉽진 않다, 복잡하다라는 거. 자, 비교점을 보시면 스켈런 플랜은 생산위원회, 적격심사위원회, 러커 플랜은 러커위원회, 인프로시어 플랜은 훌륭한 아이디어 제어 및 활용을 활용을 한다. 그 다음에 보너스 기준을 보시면 스켈런 플랜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인건비 절감분, 러커 플랜은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절감분, 인프로시어 플랜은 표준 작업시간과 비교한 전략된 작업시간. 목표는 스켈런 플랜 같은 경우에는 노무비 감소를 목표를 하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품질에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을 했고 러커 플랜 역시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절감분을 계산을 했는데 스켈런 플랜과 달리 품질 문제까지 해결했다는 장점이 있었죠. 자, 인프로시어 플랜은 근로시간, 근무시간, 작업시간, 단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집단 성과급 배분율을 보시면 스켈런 플랜은 75대 25, 러커 플랜과 인프로시어 플랜은 50대 50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의 교재가 사실 이제 러커 플랜, 스켈런 플랜, 인프로시어 플랜 이렇게 3단 비교가 이제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프로핏 쉐어링하고 비교를 하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쓰셨는지 많이 힘들었겠다. 이제 저도 이렇게 막 지금 비록 제가 여기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집에서 만약에 프로핏 쉐어링 가지고 비교점을 생각한다면 비교점을 생각한다면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개념적인 차이, 절차적인 차이, 장점, 단점에서 우려나올 수 있는 차이.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해주셔도 좋다. 이렇게 찾으셔도 좋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써서 시험장을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포기만 안 하시면 되는 것이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자, 평가 오류의 개념을 설명하고, 평가 오류의 유형 중에서, 관대화 경향, 편견, 대비 오류를 각각 비교 설명하시오. 자,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게 했던 건 이제 바이어스라는 말인데요. 아예 그냥 이제 오류의 유형 중에 편견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상관편견이 있죠. 좋습니다. 상관편견 쓰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비록 그 오류의 유형의 제목에는 편견이라는 말은 안 들었지만 이런 게 있죠. 그 사람이 속한, 구성원이 속한 사회적 집단의 계층에 따라 지각해버리는, 평가해버리는 경직된 편견이라고 이제 개념 정의를 내리는 상동적 오류. 어떤 걸 쓰셔도 좋다. 어떤 걸 써도 그냥 쓰시면 된다. 그냥 두근두근 할 필요 없고 잘 쓰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평가 오류의 개념에서 이제 인사평가의 개념 간단히 나열하고 이제 신뢰성을 저해하는 평가 오류를 유의한다 서론 써주시고 관대화 경향, 편견, 대비 오류 각각의 개념 설명하신 이후에 비교 설명으로서 개념상의 차이, 그 다음에 특징적인 차이, 그러니까 특징 및 사례 를 유추해서 그런 차이점을 작성해 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써주셔도 좋죠. 제가 평가자의 주관적인 편견이 개입된 건가 개입되지 않은 것 오류 그리고 또
이제 정보가 부족했던 오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제가 하나하나 뭐 항상 상동 영공행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죠. 뭐 잘 쓰시고 나오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인사노무관리 시험이 대부분 카페에서 보면 이제 평이했다 이렇게 쓰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쓰기는 되게 어려웠다. 뭐 시간 관리도 어렵고 이제 부차적인 부분 어렵고 특히 이제 스켈런 플랜, 럭커 플랜, 인프로쉐어 플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점이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신 수험생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다 여러분 머릿속, 몸속에 있는 것까지 다 구석에 다 끌어내서 다 여러분 역량을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나오셨을 거라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고를 취하고 싶고 뭐 언제든지 뭐 이제 또 새로운 GS 연기가 또 시작이 이제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10월 달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언제든지 학원에 오세요. 이제 밥 한번 제가 맛있는 밥 하나 사줄 테니까 뭐 시험을 못 봤든 시험을 잘 봤든 한번 오세요. 맛있는 밥 한번 사주겠습니다. 자, 인사노무관리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